올라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뭐가 뭔지 하여튼 그냥 들으면 들은 거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실제 문제 이게 어떻게 적응이 되는지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습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습 자체도 불가능하고 예습하는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설령 좀 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예습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문제풀이 할 때는 예습을 좀 해오십시오. 그러면 효과가 진짜 2배, 3배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습을 하시는데, 그 문제집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전부 다 풀라 그러면 그거는 무리가 될 거고요. 홀수번만 보십시오. 홀수번. 저도 홀수번 위주로 볼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 보면서 이제 홀수번 위주로 쭉 설명드리면서 짝수번에 나오는 문제는 요거는 좀 좋은 문제다, 그리고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든지 별도로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홀수번을 쭉 문제를 미리 풀어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홀수번도 다 풀기가 버겁다, 다 풀기가 정말 난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래 돼버리면 몰라, 하여튼 몇 장 넘어가가지고 홀수번 나오는 거 그냥 너무 어렵다 치면 그 파트 넘어가고 몇 문제 건너뛰고 또 홀수번 나오면 그렇게 홀수번을 이렇게 푸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홀수번만 문제를 풀어오시고, 다 문제를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 다 풀어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게 힘들다라고 하면 홀수번 중에 몇 문제라도 이제 건드리십시오. 고려오시고요. 그리고 미리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하여튼 마치기 전에 제가 범위를 조금 정해드리겠습니다. 요까지 좀 보고 오십시오 해서 이렇게 해서 홀수번 문제가, 근데 아마 그게 홀수번을 이렇게 풀어도 가급적이면 제가 20문제 안 넘게 15개에서 한 20문제 정도 되게 해가지고 범위를 그렇게 조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풀고 미리 풀고 오십시오. 그러면 하여튼 효율성도 훨씬 더 있고, 그리고 실력도 이제 빨리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 문제풀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제가 이제 우리 3월 달에 제가 드렸던가요? 그래 하여튼 매번 한 장 정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좀 더 요약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판례 나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재 없던 거 이런 것들을 보충해 가지고 문제 할 때마다 한 장 정도 내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프린트물을 아니면 한 페이지 정도에서 2주에 한 번씩 보내드리든지, 양이 좀 많으면 한 장 정도 되게 해서 드리고, 아니면 그러니까 2주 분량 정도를 한 장에 보내드리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프린트물을 드릴 테니까, 그 프린트물은 이제 문제지에 거의 접어 놓으면 무조건 합격하시는 거 아시죠? 꾸개면 안 됩니다. 이거 거의 접어 놓든지 아니면 이제 외우십시오. 무조건 다 외우십시오. 그거 나오는 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양이 지나치게 많아서 제가 쓰기가 다 힘들다라고 몇 페이지 참조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요거 좀 보고 확인하십시오라고 말씀을 그렇게 옆에 써놓으면 그거 진짜 확인하십시오. 확인했다 치고 이러지 말고요. 그리고 우리 왜 지금 금방 본 본대, 일상, 무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대, 일상, 무삼에 쓰시고 써드리고 몇 페이지 참조하면 여러분이 그게 뭔지 알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근데 모르면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전 범위를 요약해가지고 짧게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30분 내에 보든지 1시간 내에 보든지 그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한 장 정도씩 해서 프린트만 드릴 테니까 그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실력이 진짜 확 늘 겁니다. 자, 그러면 18페이지에 착오인데요. 자, 착오. 요것도 조문 한번 볼게요. 자, 의사표시는 법률행 내용에 이처럼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또 취소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항의 전항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똑같습니다. 선의, 상대방은 제3자는 선의기만 하면 충분하지 무과실까지 필요한 건 아니다. 그리고 제3자 선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취소 주장자가 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성계인을 제외하고 취소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롭게 법률관계를 맺은 자다. 그래서 본대, 일상, 무삼 이런 애들은 여기 안 된다. 그리고 대항하지 못한다는 뭐 어떤 의미다라는 거 앞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거 반복하시면 되고,
자, 이제 착오는, 자, 일단 한번 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항상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이 되고, 또한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래되면 이제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봅니다. 이 첫째,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라는 거. 자, 이것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라는 거. 그럼 이게 중요 부분이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그냥 외워야 됩니다. 이거도 하나씩.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만약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주게 되면, 자, 착오 일으킨 자는 계약이 깨지니까 안 불리해지는 겁니다.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 입장은 뭐 됩니까? 상대방은 이 계약이 유효다라고 믿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은행 가서 대출도 받고 다 했다라는 겁니다. 실컷 다 일해 놓으니까 야가 나 이거 착오 일어났네 해서 취소를 해버리면 상대방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십시오. 계약을 했으면 계약은 지켜야 됩니까? 깨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거의 없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웬만해가지고는 취소 안 됩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는 거, 이거는 법에나 나오고 이론적으로나 존재하는 조문이지 실제로는 이걸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취소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라는 거 대부분 안 중요합니다. 중요 부분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취소가 안 됐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한 예들을 한 2개 정도만 좀 암기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자, 토지의 현황 내지 경계 착오가 일어났다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현황, 경계, 현황, 경계. 요 단어 나오면 뭡니까? 이게 중요 부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어떤 판례냐라고 하면, 자, 어떤 사람이 토지를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샀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농지인 줄 알고 이 땅을 샀는데 결과적으로, 자, 이 토지가 경작이 불가능한, 대부분이 경작이 불가능한 하천부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요거 토지의 현황 내지 경계에 관한 착오를 했다라고 해서 요거는 취소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는, 자, 요 앞에 계신 분을 위해서 보증을 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이분의 친구분, 다른 분이 내가 보증을 써줬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분은 알지만, 자, 이분의 친구분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생전 보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서 보증 쓰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경우에 사람을 착각한 겁니다. 나는 A를 위해 보증을 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B를 위해서 보증을 썼더라. 이런 것들이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성에 관한 착오, 사람의 동일성, 혹은 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이건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중요 부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라는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요거, 요런 단어가 나올 겁니다. 경제적 불이익이라는 요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착오로 인해서 만약 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이 되겠지만, 착오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을 안 한다라고 하면 이건 중요 부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라는 걸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게 이게 바로 경제적 불이익 여부입니다. 근데 요것도 판례를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자, 신용보증기금이 이제 보증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썼는데, 자, 어떤 회사를 보증을 썼는데 그 회사 재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증을 썼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가압류가 있더라는 겁니다. 착오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 내가 이게 보증 쓰면 안 되는 사안인데 보증 잘못 썼다 해가지고 착오를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가압류 자체가 무효더라는 겁니다. 무효인 가압류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 가압류가 없는 줄 알고 착오로 자 보증을 썼는데 알고 봤더니 가압류가 있더라. 그런데 이 가압류가 뭡니까? 무효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가압류가 있는지 없는지, 가압류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이 신용보증기금한테는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신용보증계약을 취소를 안 해준 사안입니다.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름 8년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는 나올 때마다 제가 자꾸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보시면서 확인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좀 또 취소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 요까지 좀 보시고, 자, 입증책입니다. 아까 왜 통정의 표시에 있어서 상대방이 선이냐 악이냐에 대한 입증책임, 이거 누가 진다 그랬습니까? 무효주장자 됐죠? 계약의 효과를 받기 싫어하는 무효주장자가 계약을 깨고 싶어하는 애가 야가 악이에요 라는 걸 증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데, 근데 착오는 입증 책임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자, 중요 부분은 무효주장자 혹은 취소주장자, 그리고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유효주장자.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무효주장자 혹은 얘를 표의자, 그리고 유효주장자 야를 상대방 해서 요래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만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표의자가 상대방으로부 땅을 하나 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땅 자체가 사실은 얘가 농사 지으려고 샀는데 경작이 불가능한 하천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 사내 표의자 이 사람은 이 계약을 하고 싶어 합니까? 깨고 싶어 합니까? 깨고 싶어 하는 거죠. 깰라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이게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표의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야가 취소를 해가지고 계약을 깨버리면 상대방 이 사람은 이제 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또 어문에 한 명 또 꼬드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컷 팔아먹었는데 이거 계약이 취소가 돼버리면 다시 또 고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야는 이 계약을 깨주고 싶습니까? 깨주기 싫습니까? 깨기 싫죠? 그러니까 야는 뭘 증명하는 겁니까? 그래, 이거 중요 부분 맞는데 네 중과실 있네. 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또 취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소를 해주기 싫어하는 사람이 뭡니까? 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요 착오에서는 중요 부분이냐 중과실이냐라는 요거는 반씩 나눠갖고, 표의자는 중요해야지만 계약을 깰 수 있으니까 중요 부분을 입증하고, 깨주기 싫어하는 상대방이 뭡니까? 깨주기 싫으니까 야, 니 중과실 있네 해서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 한번 말씀을 드려놓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 동기착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원래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원래 법률행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는 원래 착오입니까? 착오 아닙니까? 이거 착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기가 표시가 되면 요건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착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동기는 표시만 되면 충분하지, 동기의 착오를 의사표시 내용의 착오로 삼자라는 상대방하고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시가 된 동기는 착오된다. 그리고 표시된 동기의 착오가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과실이 없으면 뭡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일단 동기는, 자, 동기가 우리 민법에서, 즉 우리 시험 범위에서 의미를 가지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 동기가 뭡니까?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나오면 표시가 됐다, 표시가 돼서 상대방한테 알려졌다, 이런 말이 안 나오면 이거 동기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이 동기의 착오 중에 동기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동기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요거 정리하시고 이제 일단 우리 요약집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착오는 아이고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요것도
암기하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착오가 아마 올해도 착오가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착오와 관련된 판례들이 몇 개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리를 좀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착오의 의 나오는데, 예, 착오는 아까 봤습니다.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 의사 표시하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그게 착오입니다. 예. 그래서 의의는 됐고, 2번 갑니다. 동기의 착오에 의해서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다, 착오가 아니다. 착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오 아니니까 이거 취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동기가 표시가 돼서 상대방한테 알려진 경우에는 착오가 된다. 다만 동기는 표시가 되면 충분하고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요게 요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 아니다라는 거. 근데 2번에 보니까 동기가 표시가 되면 착오 맞다. 그리고 동기는 표시가 되면 충분하지 동기의 착오를 의사표시 내용의 착오로 삼자라는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됐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이 이겁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3번. 자, 그래서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 공무원이 법령 오해에 따른 해설명으로 착오에 빠져서 토지를 국가에 증여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대부분 다 공무원이 그 착오를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무원이 잘못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요게 혹시 제가 이거 하면 두류공 판례라는 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두류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부지에 해당되는 요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자가 있었는데요. 야가 모릅니다. 공원이 뭐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그리고 내 땅의 보상은 어떻게 받는지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가서 물었는데 이 시공무원이 잘못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이거 토지 다 자, 시에 기부해라. 그러면 여기에 너한테 독점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매점 하나 설치해 줄 거다. 이래 된 겁니다. 근데 두류공원에 나중에 공원이 설치되고 가보니까 곳곳에 매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으니까 이제 요 땅만 매점할 요 땅만 시에 기부하니까 지금 매점할 수 있게 이렇게 허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이거 공무원에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 이건 동기를 취소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일부입니다. 일부 취소. 야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면 땅은 다 돌려받는데 장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제일 좋은 게 장사는 하면서 더 간 부분 내가 더 기부한 부분 이것만 돌려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일부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됐죠? 일부 취소도 허용을 해줬습니다. 자, 요 내용입니다. 요거 됐고, 그리고 이제 착오입니다. 이거 중요 부분 중과실인데, 중요 부분과 관련돼서, 자, 19페이지입니다. 자,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에 대해서 1번, 동그라미 1번, 착오의 대상입니다. 자, 착오의 대상은 현재 사실뿐만 아니라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도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착오의 대상이 되는 건 반드시 현재 내지 과거에 존재했던 사실 그것만 착오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장래에 발생할 사실 불확실한 사실도 착오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니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미필적인 사실의 발생에 대해서 자 미필적이란 말을 뺄게요.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대해서 기대 내지 예상이 빗나간 데 불과한 뿐인 빗나간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이건 착오입니까? 착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이거는 착오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장래의 미필적 내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기대 내지 예상 이게 빗나갔다라는 게 다르다. 그건 착오 아닙니다. 그래서 요 단어 자체가 뭐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냐 그 사실에 대한 기대 내지 예상이냐 그래 그거는 어떤 게 착오의 대상이 되는지를 꼭 보십시오.
자, 됐고, 이번에 중요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기억입니다. 요거는 중요 부분은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이 보기에도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 되고, 일반인들 보기에도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 부분은 요거를 일반인도 기준으로 하고 표의자도 기준으로 하는 요거를 이중 기준설이라고 요래 부르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거는 여러 가지 사정을 이렇게 함께 다 고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니은 요게 중요하죠. 보십시오.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이 중요 부분에 있다라고 하려면 표시와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해야 되고, 만일 착오로 인해서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라면 법률행위 내용이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겁니다. 경제적 불이익 여부, 이거는 중요 부분인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되는 것 해가지고 동그라미 3번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서 나오죠. 그 예까지도 좀 기억을 하십시오.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썼는데 가압류 등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압류가 뭐라는 겁니까? 무효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가압류 등기에 대한 착오가 있더라도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건 중요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판례 자체도 그대로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3번이 입증 책임, 즉 증명 책임입니다. 요거는 중요 부분에 대한 입증, 증명은 누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표의자, 즉 계약을 취소 내지 무효로 만들고 싶어하는 표의자가 증명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해야지만 지금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에서 동그라미 1번, 2번만 보십시오.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그리고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 보증인의 착오란 말 나오죠. 그리고 그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3번, 4번 이런 것들은 손대지 말고요. 자, 거기까지 말씀드려 놓고 20페이지 갑니다. 자, 중과실이 없을 것에서 나옵니다. 중과실, 즉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이나 경험 등에 비추어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위반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주의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명책임 입증입니다. 이거는 자, 중과실에 대한 입증은 상대방한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즉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를 해주기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상대방의 중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됐고 동그라미 4번 한번 가볼게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 경우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 자, 중대한 과실이 있다, 즉 엄청나게 부주의했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자, 우리 요거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착오가 일어났다라는 건 내한테 유리한 계약이라는 겁니까? 불리한 계약이라는 겁니까?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다라는 건 어이구 난 이게 아닌데,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한테 불리하니까 나는 이 계약의 효과를 받아가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겁니까? 중요 부분이다라는 걸 증명해가지고 깨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깨지면 상대방이 이제 또 고생해서 딴 데 또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깨주기 싫으니까 뭡니까? 너 중과실 있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자,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야는 그냥 세상을 장난으로 사는 애입니다. 좀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조심 신중하게 뭐 판단한 것도 아니고 뭡니까? 대충 계약해놓고 아니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지한테 불리하니까 어이구 차고 해가지고 계약을 취소한다. 그래 이런 경우까지 막 뭐 취소를 허용해주면 거래가 개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야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중요 부분에 해당이 하더라도 취소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과실을 상대방이 이용을 해먹었습니다. 상대방이 알고 이용해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나쁜 놈이네. 그래서 상대방이 그래 되면 나쁜 놈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표의자한테 중과실이 있더라도 뭡니까? 취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식적으로 자, 내가한테 불리하니까 취소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불리해도 내가 엄청나게 부주의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부주의한 거를 상대방이 또 알고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쁜 놈이니까 이때는 또 취소를 해줍니다. 되겠죠? 그렇게 찬찬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그래서 4번, 자, 그겁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됐고요. 자, 밑에 효과입니다. 착오는 취소할 수가 있다. 그리고 2번에 취소권의 배제에서 취소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표의자한테 유리하다. 즉, 내가 생각한 거 다르네. 내가 생각한 거 다르게 너무 유리하네. 이런 경우는 취소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표의자한테 유리하다. 그리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를 했다.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게. 네 하자는 대로, 그래, 네 생각한 대로, 네 뜻대로 다 그래. 나도 그래. 그거 인정해 줄게. 이래 되면 야는 구태의 취소를 인정. 그래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했다. 근데 착오 일어났는데 표의자한테 더 유리해졌다. 이런 경우에는 취소를 인정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 실제로는 좀 많이 어려운데 가끔씩 어려운 질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봐놓으십시오. 그리고 니은에 자 규정, 요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취소권 배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부 취소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4번에 착오와 불법 행위에서 착오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에 빠진 것 자체가 위법, 즉 불법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합니다. 그거 하나 주의를 기울여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옆 페이지에 적용 범위에서 자, 그거는 뭐 손대지 말고 우리 왜 아까 가공주 이거는 비통합상이 적용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게 소송행위입니다. 요것도 소송행위도 공법상행위 일종이다라고 요래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소송을 하는데 이거 내가 소송해서 소를 취하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취하면 안 되는데 내가 착오로 뭐 일정하면 되겠네 해서 취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취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이고 이거 중요분의 착오다라는 거로 소취한 거를 다시 또 취소할 수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소송행위에는 이 규정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취하해버리면 뭡니까? 끝. 더 이상 다시 그걸 못 뒤집습니다. 됐죠? 그래서 가공주에는 적용 안 된다는 거 됐고요. 그리고 6번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나오는데 이거 하나씩 보지 말고 그리고 이거 하나씩 다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거 하나씩 고려 보지 말고 요거 요래 한번 보죠. 자, 권리의 경합이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했습니까? 경합. 경합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갑이 원로부터 땅을 샀는데 이게 경작이 불가능한 하천부지를 잘못 알고 농지인 줄 알고 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중요번에 착오니까 착오 취소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야가 잘못 알았냐라고 하면 을이 사기를 치는 바람에 이게 경작이 가능한 농지인 줄 알고 잘못 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갑은 이거 사기를 이유로 취소, 이것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때 지금 을은 갑한테 대해서 이 계약, 이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 이거를 사기 취소를 해야 됩니까? 착오 취소를 해야 됩니까? 지 맘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지 맘대로. 그게 바로 권리 경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2개 이상 되는 거, 여러 개를 가지는 경우, 그거를 권리가 경합한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이 권리의 경합을 인정하는 이유 자체는 그래야지만 권리자가 두텁게 보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야 이거만 돼, 이거만 했는데 판사가 뭐 이것만 된다라고 하면 판사가 야 이거 안 중요하네 해가지고 중요한 아니다 이래 돼버리면 이제 권리 구제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권리 경합은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권리 경합은
자, 그러니까 취소권이 경합이 된다. 즉, 취소권이 한 개 생긴다라는 겁니까? 두 개 생긴다라는 겁니까? 즉, 권리 경합은 권리가 발생되는 건 몇 개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까? 두 개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리 행사는 그러면 이 두 개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가? 자, 이 권리는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된답니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선택적으로. 요겁니다. 경합은 이렇게 선택적. 즉, 이거 선택하든지 이거 선택하든지 하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소라는 목적이 달성이 된 겁니다. 그럼 나머지 권리는 뭡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경합입니다. 근데 요거를 선택해 가지고 취소권을 행사했는데 법원에서 뭡니까? 야, 이거 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기각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요 권리를 다시 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 중첩적으로 취소하고 또 취소하고 그럼 취소 안 한 거네 뭐. 그래,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목적이 달성이 되면 나머지 권리는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목적 달성이 안 되면 뭡니까? 다른 권리를 또 행사하는 거. 그게 경합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권리가 여러 개 생기지만 그거를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선택적입니다. 하나씩 필요하면 야금야금. 그리고 어느 하나를 통해서 자, 취소란 목적이 달성이 되면 다른 권리도 뭡니까? 당연히 소멸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제목만 한번 볼게요. 사기하고 차고, 사기 취소, 차고 취소, 요거는 하나만 인정됩니까? 둘 다 인정이 됩니까? 그래. 그래야지 권리자가 두텁게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기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기 취소, 차고 중요 부분이다라는 차고의 요건이 충족되면 차고 취소 또. 됐죠? 경합합니다. 그리고 2번에 해제와 차고에서, 자, 요것도 자주 나오는데, 계약을 이미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취소 사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해제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취소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만 하지 별도로 손해배상은 안 해줘도 됩니다. 근데 해제가 되면 내가 취소한 것보다 더 불리하다. 이래 되면 이미 해제된 계약을 다시 또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요 판례, 자, 요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자담보채인과 차고에서 요것도 경합합니다. 그러니까 자, 집을 샀는데 집에 비가 막 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대해서 무과실 책임으로서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걸 물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침 이게 또 중요분의 차고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차고 취소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하자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차고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둘 다 인정해야지만 그래야지 권리자가 그마이 두텁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입니다. 대략적으로 아이고 그러니까 취소는 차고 취소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하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문제를 계속 푸시면서 거기서 조금씩 보충을 오래 하십시오. 자, 그럼 요쯤 해놓고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 해가지고 이겁니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 해서 자, 1번 자,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한테 표시해야 된다. 맞죠? 동기는 표시가 돼야지 의미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1번 맞고 2번 자, 동기가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돼야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표시가 되면 이제 법률행위 내용이 되는 겁니다. 2번도 맞고 3번 동기의 착오가 법률의 중요본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는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취소가 되려고 그러면 뭡니까? 중요 부분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동기의 착오는 그냥 한 단계 더 거치는 겁니다. 일단 동기가 표시가 돼야지 착오가 되고 표시가 된 동기가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과실이 없어야지 뭡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4번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다. 아니죠? 1번처럼 표시가 되면 충분하지 합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4번 틀렸고 5번 자,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등에 비추어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이 아니야. 즉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요건입니다. 그래서 7번에는 4번 자, 그거 필요 없고요. 자, 8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가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착오라고 할 수가 없다. 예, 맞죠? 예, 그렇죠. 아까 왜 장래의 미필적 사실에 대한 착오도 착오인데 장래에 발생할 사실에 대한 기대나 예상 이게 자, 생각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건 착오 아닙니다. 1번. 자, 맞고 2번. 자, 표의자가 착오로 인해서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요본의 착오라고 할 수가 없다. 맞죠? 예, 그리고 3번. 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해서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착오 빠진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별도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또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3번 맞고 4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해서 민법 109조 1항의 적용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그렇죠? 109조 1항 아까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 4번도 맞고 5번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안 됩니다. 예, 근데 그 중과실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해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예, 됐죠? 그래서 그건데 자, 요게 몇 년 전에 감정평가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특히 1번 같은 거 예상인의 기대에 번나간 것에 불과하다라는 요런 지문들은 우리 시험에 그리고 3번 지문 같은 거 요런 표현들은 우리 시험에 아직 등장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차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인간 저 인간 뭐 비슷한 인간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1번하고 3번은 특히 조금 눈여겨봐 놓으십시오. 다른 내용들은 우리가 많이 봤던 지문들입니다. 자, 그리고 9번은 보시기 전에 지금 경합 부분이 좀 자,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서 사기강박인데 자, 이거 아까 봤죠? 취소권에 배제해가지고 예? 진위에 동의해줬다. 혹은 유리하다. 그리고 임의규정이다. 배제 특약했다. 이래 되면 취소권 배제. 일부 취소되고 착오가 되면 이건 불법행위로 있는 손해배상 청구 별도로 할 수 없고 그리고 경합 이건 3개 나왔습니다. 사기하고 착오, 하자 담보 책임하고 착오, 해제하고 착오. 됐죠? 요 내용입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제목이 오늘 사기하고 강박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거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기 강박은 일단 이제 성립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거는 성립 요건이 일단 사기의 경우에는 요겁니다. 기망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착오에 빠지고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이런 과정을 가고요. 강박은 강박행위, 사람한테 해악을 고지하는 겁니다. 뭐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공포심이 유발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의사표시라는 이런 과정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가 되려고 그러면 2단의 고의, 이중고의라고 부르는데요. 2단의 고의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기망행위를 통해서 착오에 빠뜨리는 요 고의 한 개, 착오에 빠뜨린 상태에서 의사표시시키는 요 고의 한 개. 그래서 이렇게 고의 2개가 필요하다. 요걸 이중고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기망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망행위는 종류 형태에 제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는 것도 기망이고 소극적으로 어떤 사실을 안 가르쳐주고 침묵하고 있는 것 이것도 기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 가르쳐주는 것 침묵이 기망이 되려고 그러면 고지 의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지를 안 하면
기망행위가 된다. 자, 위법한 기망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지 의무와 관련돼서 자, 구체적인 판례를 몇 개 좀 외우십시오. 자, 고지 의무 없는 것. 요게 교환계약 판례입니다. 교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한테 목적물의 시가를 고지해줘야 될 고지 의무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교환계약에서는 고지 의무 없습니다. 근데 고지 의무 있는 거 이거는 주로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돼서 화, 공 이런 것들입니다. 자,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이다. 혹은 화장장이 존재한다. 혹은 공동묘지가 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소위 말해 혐오시설들. 이런 것들은 고지해줘야 될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 사람을 쏙 꽂는다고 그게 다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정도가 심해지면 그게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 변칙 세일. 자, 백화점 변칙 세일에서는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 세일도 안 해주면서 세일합니다 해가지고 자, 이제 가격을 시가격 제대로 다 받는 거 그거는 사기다 이래 된 겁니다. 근데 분양 광고 광고입니다. 그래서 요게 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해서 전문 경영인한테 전문 경영을 맡겨서 일정 수익을 일정 기간 동안 보장하겠다는 그런 광고를 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된 겁니다. 근데 이거 사기다라는 게 뭐 사기냐 아니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광고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부품해야지만 사람들이 솔깃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양 광고와 관련돼서는 위법성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원인이 돼서 기망행위가 원인이 돼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박도 똑같습니다. 2단의 고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강박행위가 필요하다. 그리고 강박행위 종류도 기망행위처럼 종류 제한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막 욕하면서 협박하는 거 그것도 강박이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침묵하고 있는 거 그것도 강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강박은 정도에 따라서 강박의 정도에 따라서 자, 의사결정의 자유가 자, 현저하게 제한된, 완전히 박탈될 정도다라는 겁니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효인 강박행위가 되고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을 받을 정도다라고 하면 요거는 취소 사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박은 정도가 심해지면 이건 무효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강박행위 위법성과 관련돼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것도 강박이 되느냐? 즉, 고소하겠다, 그 말 했는데 상대방이 쫄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거 강박, 위법성이 있느냐? 자, 원래 고소, 고발은 위법한 강박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고소, 고발도 이게 부정한 이익하고 결부가 되게 되면, 즉, 단순히 너 범죄 저지르는 거 봤으니까 내가 고소하겠다, 이런 것들은 강박 아닙니다. 근데 자, 범죄 저지르는 거 봤으니 당신 땅을 내한테 정해하지 않으면, 요건 이 물건을 내한테 싸게 팔지 않으면 내가 고소해버리겠다 해가지고 뭔가 고소고발, 정상적인 고소고발이 아니라 그걸 미끼로 이용해가지고 뭔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이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 그거는 위법한 고소고발이 될 수, 위법성이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관계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 그리고 그 다음. 자, 사기강박은 자, 요 내용입니다. 제3자 사기강박, 요게 자주 출제가 되는데 보십시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요리되어 있죠. 자, 그럼 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애가 사기쳤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이제 갑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대방이 사기친 게 아니라 제3 사기나 강박을 해갖고 자,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 갑은
야는 분명히 사기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 법률행위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상대방이 야가 사기나 강박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혹은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자 야는 악이다. 이래 되면 야는 크게 보호해 줄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요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야가 자, 병이라는 애가 갑한테 사기나 강박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것, 선임무과실이다. 이런 경우에는 갑은 억울하지만 비록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됐습니까? 요게 요 말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 병이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상대방 을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상대방 을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상대방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건데, 근데, 자, 문제는 병이 누구냐라고 하면, 병이 을의 대리인입니다. 을의 대리인으로서 병이 갑을 사기쳐가지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대리인은 본인하고 그냥 한 명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3자 사기강박입니까? 상대방에 의한 사기강박입니까? 상대방에 의한 사기강박입니다. 그래서 대리인 병이 사기나 강박을 행했다라고 하면 야의 선악을 불문하고 갑은 뭡니까? 이 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뭐 2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그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자, 한번 보죠. 자, 2페이지에 9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자, 9번 문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자, 사기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인과관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요거 봤죠. 요 요건 봤지 않습니까? 자, 사기든지 강박이든지 간에 인과관계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의사표시를 했다,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요런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인과관계 없이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1번 틀렸고,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였다면 기망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봤습니다. 교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한테 시가를 고지해줘야 될 고지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고지 의무가 없으니까 그거는 안 가르쳐주더라도 기망행위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지 의무 있는 거는 혐오시설, 스화공, 야들입니다. 야들은 고지 안 하면 사기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입니다.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서 법률행위에 중요부분의 착오가 생긴 때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아니죠. 사기 취소되고 착오 취소되고 경합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자, 3번 그거 틀렸고, 4번 고지 설명 의무가 있는 경우에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만으로 기망행위가 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고지 설명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진실 숨기고 묵비하는 거, 이것도 뭡니까? 기망행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기망행위의 종류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에 안 가르쳐주는 것 자체가 그 뭡니까? 기망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진실을 묵비하는 것도 기망행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4번 그거 틀렸고, 5번 제3자 사기로 목적물을 헐값에 매도한 경우에 매수인이 제3자 사기를 알 수 없었을 때는 매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라는, 요것도 맞죠? 아까 보신 내용 요겁니다. 표현이 조금 그런데, 자, 매도인이 착각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이 그런 사실을 알 수 없다면 좀 정확하게는 선의 더하기 무과실에서 요래 해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알 수 없었던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은 만약 제3자의 기망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기 5번이면 취소할 수 없다는 5번 그게 맞습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됐고, 그리고 자, 조금만 더 하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한 10분에 15분 정도는 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대리인데, 대리는 등장인물이 이렇게 3명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대리의 3명 관계다라고 요래 부르는데, 이처럼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위임장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얘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매매계약 효과 요래되면 이제 요 계약 효과 본인한테 이속이 되는데, 자, 대리는 등장인물이 3명인데 요걸 대리의 3명 관계다라고 부르고,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를 대리권 관계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대리행위 관계라고 요래 부르고요. 그리고 요 상대방과 본인 사이 요 관계 요거를 대리효과 관계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근데 대리효과는 나올 게 없습니다. 대리효과는 대리인한테 기속이 됐다 본인한테 기속이 되겠습니까? 본인한테 직접 기속되겠습니까? 예, 직접 기속이 됩니다. 요게 다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대리권과 관련돼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리권은 일단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뭐냐라는 거, 어떻게 하면 의리한 애가 갑의 대리인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자, 우리 민법은 대리를 법정대리, 임의대리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발생 원인이 뭡니까? 민법에 다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된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뭐 우리 왜 성년 후견이나 피성년 후견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경우에는 뭐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해서 이런 식으로 법에 다 누가 법정대리인이 된다는 걸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알 필요 없고요. 자, 임의대리입니다.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즉 법에 나오는 애들 말고, 그러니까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갑이 을한테 위임장 주지 않습니까? 야, 너 내 집 좀 팔아주라. 이처럼 위임장을 주는 행위를, 자, 임의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요래 부릅니다. 수권행위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수권행위를 통해서 임의대리권은 발생을 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자, 이제 요렇게 대리권이 생기면 그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겠느냐라는 겁니다.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의 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정 대리는 이런 행위하고, 뭐 후견인, 친권자인 법정 대리인은 뭐 다 하고, 뭐 후견인인 법정 대리는 요만큼 하고, 이거 넘어서려고 그러면 뭐 법원 허가 얻어야 되고 해서 이런 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넘어가면 되고. 자,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예, 요거는 구체적으로 우리 판례가 수권행위를 해석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거 지금부터 좀 몇 개만 보시는데 요거는 좀 암기가 돼야 됩니다. 27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양괄로 2번에 임의대리권에서 수권행위 해석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오죠. 이게 다 판례입니다. 그럼 한번 1번부터 보십시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가지지만 계약 해제권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 많이 봤죠? 네, 그래서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중도금, 잔금과 같은 대금 수령 권한이 있는데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2번,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계약 해제 등의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예, 뭐 1번의 연장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해제할 수 있는 이런 권한, 그리고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권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에 수권행위의 내용으로서 이미 대리권은 그 권한의 부수에서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 대리권을 포함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자, 수령 대리권, 즉 일반적으로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표시하는 거, 이거를 능동대리다라고 예를 부르고요. 상대방한테 의사표시 받는 거, 이거를 수동대리 혹은 수령대리라고 예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리인들은 능동대리권만 가지겠습니까? 능동대리권, 수동대리권 다 가지겠습니까? 다 가져야죠. 그래야지 일이 원활할 겁니다. 만약 대리인이 능동대리권만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한테 만나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갑의 대리인 을인데, 자, 갑이 이 집 팔고 싶다. 너 살래? 이래 되면 얘가 뭐, 오케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뭡니까? 잠깐만. 그거 내한테 전화 받으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능동대리권, 수동대리권, 야가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는 수동대리권, 여기까지 함께 있어야지 뭡니까? 일이 원활하게 처리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우리 3번에 일반적으로 임의대리권에는 능동대리권, 수동대리권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거 하고, 2번에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소유받은 대리인이 계약 해제 등의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 즉 수동대리권, 이걸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뭔가 2번하고 3번이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요건 요 말입니다. 자, 이처럼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계약 체결 내에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런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래서 이처럼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는 능동대리권, 수동대리권 다 인정이 됩니다. 근데 자기 권한 범위를 벗어나면 능동대리권도 없고 수동대리권도 당연히 없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그 말입니다. 2번. 자기 권한 범위 내다라고 하면 3번처럼 능동대리, 수동대리가 다 인정이 되는데, 2번은 자기 권한을 넘어서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능동대리권도 없고 수동대리권도 없고 다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거 됐고, 4번에 계약 체결하고 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좀 늦춰주는 것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러나 대금 수령 권한을 가진 대리인들은 대금 면제 권한까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 요 정도 감은 갖고 계십시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라고 보낸 애들 있지 않습니까? 하라고 보내는 하는 거하고 늦추는 거하고 이런 것 정도는 인정이 됩니다. 근데 하라고 보내는데 깨고 퉁치고 깎고 이런 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또 수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5번, 6번, 7번 이런 것들도 뭐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아니면 뭐 문제를 익히시, 문제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도 있네 해서 확인하고 그때 보시든지. 그래서 여기 요 내용들은 시험이 비교적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처럼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자,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면 정하면 되는데, 수권행위 해석을 해봐도 야가 분명히 권한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그 다음 등장하는 조문이 118조입니다. 자, 지금부터 118조 조문 한번 볼게요. 118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들은 다음 각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 보존행위. 자, 보존행위 뒤에다가 무제한이라고 하나 쓰십시오. 무제한. 그리고 2호입니다.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한 행위. 자, 이용 개량 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 1호 보존 행위 요거는 무제한. 2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요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1호, 2호 요거를 묶어갖고 관리행위. 그리고 처분행위 X에서 그 밑에 자, 양괄호 3번에 동그라미 1번 요래 나오죠. 요걸 기억을 하십시오. 그럼 봅니다. 권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대리인들은 처분행위는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근데 권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대리들은 관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관리행위 중에 보존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하는 거고, 관리행위 중에 이용 또는 개량한 행위는 뭡니까?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8조 요래 조문 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대리권의 제한의 문제입니다. 자, 대리권 제한, 요거는 자 124조의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119조의 공동대리에 의한 제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리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결국은 본인 이익 보호를 위해서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대리행위의 효과, 즉 대리인이 한 계약의 효과는 모두 누구한테 기속이 됩니까? 본인한테. 그러니까 대리 사고를 쳐버리면 그 뒤치다거리도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야, 너들은 자기 계약하지 마, 쌍방대리 하지 마, 그리고 뭐 아니면 공동대리로 해, 이렇게 해서 제한을 가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대리권 제한 사유인데, 자 일단 자기 계약 쌍방대리는 본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자 금지가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 28페이지에 조문 한번 볼게요. 자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허락할 때 그 허락 동그라미 하십시오.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이게 자기계약입니다. 혹은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서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 이게 쌍방대리입니다.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다만 본인 허락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리고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행 그거 동그라미 하나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허리, 자 허락, 이행, 예, 자 허리, 허락하고 이행, 요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 있다. 그리고 119조 공동대리에 의한 제한인데, 공동대리는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으면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까? 공동대리가 원칙입니까? 예,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 119조 제목 조문 한번, 조문의 제목 보십시오. 제목이 공동대리 나옵니까? 각자 대리 나옵니까? 각자 대리. 됐죠? 자 그리고 조문 봅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예외적으로 공동대리가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동대리가 인정된 예외가 바로 미성년자의 부모인 친권자들입니다. 야들은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때 부모 공동 명의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예외입니다. 됐고. 자, 그리고 뭐 밑에 나오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나오는데 대리가 많이 나온 이유는 보십시오. 이 조문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문만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한 10개 되니까 이거는 뭐 매년 돌아가면서 내도 조문만 해도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는 잘 안 나오고, 우리 기출 문제나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주로 조문을 그대로 물어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리는 특히 조문을 잘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됐고요. 그리고 이제 대리권 소멸 사유로 공통된 소멸 사유가 127조에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사, 본인 사망, 대사, 대리인 사망, 성파, 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 파산에서 요래 4개, 그리고 임의대리권 소멸사유가 원수, 자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수권행위 철회에서 요래 6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그래서 중얼중얼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 됐습니다. 요 정도 해놓고 (10번) 문제까지만 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 30페이지부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좀 하실게요. 자, 오늘 10번 문제까지만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번 한번 보십시오. 자, 대리행위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에서 나옵니다. 자, 1번
대리인이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을 대리한 경우에 그가 한 입찰은 무효다라는 거. 예, 이게 바로 쌍방대리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려고 그러면 금액이 똑같으면 2명이 금액이 똑같으면 그 낙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금액을 조금 달리 썼다라고 하면 낙찰 받은 애는 유리할지 몰라도 낙찰이 안 된 애입니다. 들러리 선에 얘는 본인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 쌍방대리 이건 금지가 됩니다. 무효다라는 거. 1번 맞고 2번 예금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그가 체결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맞죠? 네. 그리고 3번 매수인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네. 그리고 3번 그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자, 경매 입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해서 채권자의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할 권한은 없다. 즉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자는 그 입찰을 취하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취소, 해제, 취하 이렇게 깨는 거는 일반적으로 안 돼. 하라고 원해는 안 됩니다. 4번 맞고 5번 대여금의 영수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권한 없죠. 면제해줄 수 있는 권한. 면제해주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 즉 면제에 관한 별도의 대리권이 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잠깐만 그럼 이게 뭐가 틀린 거예요? 아 3번 이게 틀렸네. 예, 죄송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거까지 보십시오. 자, 됐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대리의사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